제2분과 디지털 뉴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스테피의 조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6시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앞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생략하고 바로 먼저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스테피의 김석건 선임연구원이시고요. 제목은 디지털 뉴딜 개념과 추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이시고 제목은 공공구매를 통한 디지털 뉴딜입니다. 먼저 김석한 박사님께서 발제를 부탁드리고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개념과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발제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뭐 스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고요. 앞에 개념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챕터 자체가 그런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챕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TF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단기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사업까지 아주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분야별로 너무너무 할 얘기는 많고 뭐 더 일레버레이트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챕터에서는 일단 개념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정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적 뉴딜은 제가 이해하기로 과거의 경기 부양 대책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만 하고 경제 체제의 변화가 없고 구조적 문제를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는다면 이제는 돈을 쓰되 뭔가 좀 생산적인 곳에 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그 제일 할 만한 분야는 사실 디지털 뉴딜이죠. 디지털 분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성은 최근에 기술 발달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성장 전략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 혁신과 투자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 문제 해결은 뭐냐라고 질문하실까봐 한번 써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산업과 사회 모든 부문에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보건복지, 치안사법, 재난안전, 에너지, 기후환경, 교통, 도시, 국토지리 등의 분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문과의 그린 뉴딜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드라이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 동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1월에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책을 보면 자세히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 잘 분간이 어렵게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고민 끝에 하나로 정의하지 않고 세 개의 층위로 정의하는 것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서 요소 기술 단계에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 그리고 거시적인 트렌드 단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소 기술 단계를 보면은 현재 유망한 기술들을 쭉 모아 보면은 크게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주변 기술, 적용 분야 기술인데요. 이 5가지 핵심 기술들은 상호 연결되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그 범용 기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시의 뭐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기의 전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되고 아직은 기술적 가능성이 불확실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죠. 또 그다음에 바이오나 에너지 쪽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은 드라이버라기보다는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이쪽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5대 핵심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드라이버인데요. 이 5대 핵심 기술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매개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상 세계에서 이를 분석한 뒤에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의 심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말은 기업 경영에서 백오피스에서 MIS 같은 것들 많이 쓴다 이런 뜻에서 시작되는데 요즘은 OECD도 그렇고 모든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기를 산업과 사회의 각 부문이 디지털화되고 ICT가 적용돼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현상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60년대 시작된 이런 전환이 5대 핵심 기술의 발전으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디지털화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데이터화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가 데이터화돼서 가상 세계에 진입하면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상 세계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돼서요. 현실 세계에서 어려웠던 많은 혁신이 가능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들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조업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발전이 매년 10%씩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매년 2배씩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화되는 순간 그 디지털 세계 그 빠른 발전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일본의 경산성에서도 이렇게 그런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통 기반 기술에다가 각 분야 기술을 더하고 데이터를 더해서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여러 부분들은 확대될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백오피스의 기능만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해가 어려웠던 거는 그 내용이나 방식, 파급 효과나 속도가 분야마다 굉장히 다르고 이게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5대 핵심 기술 다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나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단순한 온라인과 모바일에만 했는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요. 어떤 거는 변화의 본질이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도 있습니다. 파급 효과도 공정 혁신에서 시작해서 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생태계의 변화, 산업 경계의 변화와 같이 폭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변화의 속도는 물리성이 높은 분야는 상당히 좀 느리고요. 3D 프린팅이 처음 각광받던 거에 비해서는 변화가 느리죠. 근데 이제 가상성이 높은 분야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일수록 변화가 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규제가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산업 구조 변화하는 경우는 선도 기업의 위치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등 기업이 망하는 거 이런 경우죠. 아니면 가치 사슬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면 이런 스마트 공장이나 산업 인터넷 같은 경우는 기존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존속성 혁신이 큽니다. 그런 성격이 크고요. 그렇지만 이런 자율주행차, O2O, 핀테크 이런 분야들은 기존 산업 외부에 있는 ICT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주도하면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도 기업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건 보완적 카테고리를 제가 만든 이유는 굉장히 변화는 크지만 선도 조직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의사나 병원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고요. 스마트 에너지가 발전해도 한전과 같은 중앙전력회사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리걸테크도 아무리 발전해도 법원이 없어지지 않겠다. 변호사 직종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한 경우는 확진되지 않았는데 서브 섹터 기준으로는 이런 데서 많은 서브 섹터가 많이 발달하죠. 가치사들이 새롭게 발달하면서. 그래서 경쟁 지형이 변화가 하는데요. 주로 기존 산업과 ICT 산업의 접점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산업의 경쟁 지형은 기존 기업과 ICT 기업, 스타트업이 3자 재결 구도로 변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원래는 이제 디지털이 보조적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대등한 경쟁을 이루는 거죠. 기존 업체, 그다음에 구글과 같은 ICT 기업, 그다음에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경쟁 관계가 협력 관계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기업의 지배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보완적 결과가 되는데 이때는
활발한 제휴가 일어나면서 가치 사슬이 크게 확대됩니다. 또 그리고 생태계의 지배계획이 아주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동차는 아직 너무도 관심 많은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지금 어떻게 테슬라가 BMW나 이런 데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유지되면서 구글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죠. 가장 그 임팩트가 큰 경우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 요소를 정의하는 겁니다. 해당 산업에서 1등을 하려면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룰이 있는데 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4대 변화를 꼽고 있는데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카까지 하는데요. 이거 커넥티드카는 뭐 크게 뭐 이슈가 안 돼서 뺐는데,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더 먼저 신경 쓴 게 전기차죠. 전기차가 사실은 자율주행차보다도 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아키텍처를 인테그랄형에서 모듈형으로 바꾸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게 되고요. 엔진과 파워트레인에 집중된 기존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산업 자체가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거고요. ICT 기업이 핀테크에 진출하는 것도 그 금융 산업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경쟁력이 뭐 안정성,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보다는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산업의 축소나 확대, 등장과 소멸을 야기하는 기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크게 따라 변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가치 사슬인데요. 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에서 공급을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죠. 그럼 이제 뭐 건강보험을 통해서 급여를 지불을 하죠. 근데 이제 요 중심 가치 사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뭐 단지 의료기관 내에서 위치가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 판도기가 좀 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겠는데요.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이 바깥에 보완적 가치 사슬이 크게 형성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웨어러블, 건강관리, 유전체 분석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기타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보완적 가치 사슬이 크게 발달하고, 시장도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게 크게 가치사슬이 변화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브 섹터를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은 제가 보기엔 제도적 혁신인데요. 요 하나의 표가 상당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챕터 정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리는 얘기인데요. 요 윗부분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의 논의를 요약한 겁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뭐냐면 각 나라의 자본주의 형태를 결정하는 제도적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 제도적 다양성들이 각 국가의 비교 우위 산업, 특화 산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디네이트 마켓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요. 조정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노동 시장이나 금융 시스템, 기업 거버넌스, 뭐 교육 훈련 시스템, 그다음에 타기업과의 관계, 이런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로 제조업에 특화되는, 제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토대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미국이 인터넷이나 바이오 중심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쪽은 이제 DUI라고 해서 점진형 혁신, Learning by Doing, Using and Interacting 모이드인데요. 장기간의 숙련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 부담 낮고 생태계는 안정적이죠. 여기는 굉장히 공식적인 연구개발 조직에 의한 STI형 혁신이 많고요. 여기 주로 파괴적 혁신, R&D와 빠른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 부담은 높으면서도 역동적인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가 얘기하는 각 국가들의 제도, 비교 제도 우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4차 산업혁명도 보니까 이쪽 제도에 잘 맞는 쪽이 하나 있고 이쪽 제도에 잘 맞는 쪽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쪽이 있습니다. 변화들이.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나 산업 인터넷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보다는 제조업 현장과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각 기업들마다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분야들은 다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인데, 이건 상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강한 쪽, 이쪽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냐 봤을 때 제가 이 표를 그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6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 논의하다 보면 거의 모든 게 기승전 규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막혀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미국식인 것 같은데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여전히 이 독일 일본식이더라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는 이 규제 체계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규제 체계가 상당히 대륙법 체계에 퍼지티브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최근에 느꼈다는 거죠. 과기부 공무원들께 여쭤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깝겠냐 물으면 미국식 아니에요? 이렇게 다 대답하십니다. 실제로 왜냐 R&D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뿌리는 이쪽 독일 일본식 CME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과 같은 조합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조정체계가 발달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연한 고용보다 종신 고용에 더 가까웠고요. 지금 물론 이제 비정규직 확대되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또 여전히 직접 금융이 발달하긴 했지만 간접 금융이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뿌리는 이쪽에서 온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규제 체계가 아직 우리가 이쪽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혹은 두 개 다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기본 방향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확장적 재정 투자를 하면서 제도 혁신과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 플러스 모든 혁신은 기술 조직 제도가 맞물리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볼보나 뭐 BMW나 기존 자동차 업체가 혼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나라하고 자동차 업체하고 ICT 기업하고 스타트업이 경쟁하면서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가 더 좋겠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우위에 있지 않냐는 거고요. 더 무식하게 전망한다면 IT 중심의 미국과 제조업 중심의 독일, 일본에 있을 때 여태까지 균형추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좀 과감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 반론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던져보면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던져보고요. 그래서 우선 추진 과제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전환 유형 2개를 나누고 뭐 공통 기반까지 해서 4개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뭐 R&D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 확장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공공 R&D도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R&D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과제 4는 이제 뒤에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신 얘기고 스타트업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MIT에서 1조를 들여서 AI 대학원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그 서울대 김상균 교수님인가 그 여쭤봤더니 데이터와 관련된 학과를 대학원을 만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겨우겨우 30명 TO를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절반은 다른 공대에 쭉 나눠주셔야 되고 15명을 주로 따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한 대학 1조 들여서 대학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뉴딜급의 어떤 정부의 과감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원 정원 확대하는 것도 있고 모든 이공대생들에게 AI 교육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사실은 이제 각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익혀서 거기에 자기의 기술을 자기 분야를 접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랙, 그러니까 대학원 트랙, 학부 트랙, 일반인 교육 트랙, 이거 세 가지를 가서 아마 대대적인 인재 양성, 이거는 아까 얘기한 휴먼들과도 관계가 되고요. 이거는 뭐 돈을 허비한 일은 적어도 아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휴먼뉴딜의 이제 역량 고용 복지 모형을 기본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도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린뉴딜과의 관계는 여기의 정책들이 다 그린뉴딜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는 이제 서울대 김동욱 교수님께서 공공 구매를 통한 디지털 뉴딜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2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앞서 우리 김석환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네 번째 과제인 공공구매를 통한 디지털 뉴딜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쟁점, 문제점, 현황, 그리고 기본 방향, 그리고 정책 과제 이런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 다양한 의미로 지금 디지털 기술을 포함해서 기술의 어떤 그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는 정부가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거나 또는 그 정책적인 것을 편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민간의 어떤 그 창의성이나 민간의 주도성을 방해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겠다. 안 하면 간접적으로 하되,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 중립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주로 직접적으로 R&D를 지원하고 또는 수출을 지원하고 이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 이른바 진흥정책 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사전에 시장을 주는, 또 수요를 주면서 기업이 유인을 갖고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요 측면의 어떤 그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히려 바람직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공공 구매가 상당히 초기, 특히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어떤 그 기술 기반의 그 시장, 기술 개발의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한테는 초기 시장을 제공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이 공공 구매가 갖는 그 기능, 역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초기에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요를 제공해주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1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시그널링 이펙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기업이 어떤 그 제품 내지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딴 데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뚫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뭐냐는 거 알려주는 게 우선 공공시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레퍼런스로 갖는 거죠.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당신네들도 이거 비슷한 거 내지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또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기업한테는 레퍼런스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레퍼런스를 민간 시장에서는 금방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정부나 공공 부분이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시그널링 이펙트나 레퍼런스 축적을 하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이 리더 유저로서 여러 가지 처음에 할 때는 초기 제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일종의 베타 버전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민간 그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쓰기 전에 한번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도 좀 그런 위험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 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 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한 20년 동안에 정보통신 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아니고 삼성이나 대우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의 전자통신 산업들이 이 국가 전산망 사업이라든지 국가 정보화 사업 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서 공공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른바 지금의 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누렸던 거죠. 그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 쪽으로 본다면 2018년 기준으로 한 4조 9천억 정도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은 2017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한 14조 3천억 정도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작은 것 같지는 않는데 가만히 들다 보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구매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루틴한 그런 서비스 구매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 저희가 연구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 산업경제, 이 산업연관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 이 개수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쪽에서는 생산 유발 개수가 원당 1.5 정도 되고, 고용 유발 개수는 10억 원당 한 13 정도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생산 유발 개수가 한 1.68 정도 되고, 원당 고용 유발 개수는 10억 원당 11.6명 정도가 됐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구매에 있어 가지고 이 일반적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 구매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Procurement for Innovation이라 해서 PPI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혁신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공공구매 쪽에, 물론 이게 다수의 구매는 불가피하게 이 일반적 공공구매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좀 더 추가적으로 얹어야 될 부분은 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PPI가 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 조금 어떻게 보면 특혜적, 우대적 그런 의무 구매 내지는 일정 비율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여성 CEO 기업에 대한 그런 의무 구매 제도가 중소기업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총 구매에서 1% 이상 차지하게 해야 되고, 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 기관은 정부 기관과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녹색 제품, 친환경 환경 마크가 있는 경우는 좀 우선 구매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매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산업 쪽에서는 없는데, 이게 충분히 이게 저는 일종의 규제인데,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규제인데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나 데이터 쪽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상의 이제 이 공공구매는 어느 정도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데이터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하되 일정 부분 그런 기술 개발, 우선 이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에 대한 거는 좀 의무제도, 우선 구매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데이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이래로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내지는 상업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이른바 이 데이터 개방 정책을 펴왔습니다. 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문재인 정부 2년 하면 한 6년 정도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뭐 프라이버시, 이 공공 데이터가 갖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제대로 그 6년 동안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이 데이터만 제공하지 실제로 거기서 개발된 서비스를 또는 잘 정제된 데이터를 다시 사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사례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한다면 지난 정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정책이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실제로 정부기관보다 넓은 의미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기재부가 하고 있고 또 각 그 주무부처들이 좀 작은 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의 평가 지수의 일부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산업 사업체에 대한 좀 우선 구매라든지 의무 구매 제도를 좀 점수화 한시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경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내년 예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나 각각 이 데이터 쪽에 한 5%포인트 정도 우리가 구매를 올려주는 이제 그만큼의 추가 단위 예산은 벌크로 기재부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각 부처 또는 각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나 또는 데이터를 쓰면서 조금은 기존의 반복적인 그런 메인테넌스나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구매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산 유발 효과 이제 이게 누들이 이제 고용을 본다면 한 92,000명 정도 그 정도로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쪽은 조금 더 한 10만 명 정도 추가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주로 이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인정이 통과된 제품 또는 서비스만 받는데 그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파편화된 서비스만 받게 되는 거고 차라리 오히려 조달을 할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정동 교수 지금 과학산업 특보가 이런 좀 조달에 대한 혁신 전반적인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조달에 대한 혁신도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뭔가 과제 중심으로 이런 거 하는데 한번 해봐라 도전적으로 그러면 조금 서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와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기능 중심으로 오히려 이런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조달한다면 오히려 더 혁신적인 조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파편화된 기술 단위로 했을 때는 소규모로 우리가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또는 업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 그런 거를 조금 넓게 보면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또는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고 보고 그래서 기능 스페시픽하는 공공구매로 간다면 좀 더 오히려 혁신적인 그런 또 기업한테도 오히려 유리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부처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거 혁신 이거 잘못했다가는 또 몇 년 후에 제대로 사업 진행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책임받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결국은 상당히 이제 이런 재정성과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 공공기관 경영 성과 평가 뭐 이런 걸 하는 데가 기재부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물론 뭐 그 안에 예산실도 있습니다만 기재부가 이 공공정책국을 비롯한 이 재정정책실 같은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그 제언하는 이런 공공구매를 통한 뉴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꺼주시죠.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쪽에 우리 발전 방향을 보면 지금 그 국내에서는 5G와 관련 네트워킹에 굉장히 큰 그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국내 문제이고요. 글로벌 네트워킹은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고 전 인류를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에 연결시키지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공공 데이터의 질적인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디지털화 할 때 각종 자료들을 전산화했는데 그와 같이 이제 공공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어떤 대대적인 공공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두 분 발제자 분께서 네 가지의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앞으로 좀 더 좋은 정책 대안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그 토론자의 양력은 사실은 이 발제 자료에 보시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신 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CT 통계 정보연구실을 맡고 있는 최경희 실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신 이병헌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영 실장님께 한 10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김석환 박사님께서 뭐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 잘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전체 회의에서도 나왔던 거랑 조금 연결해서 이 디지털 뉴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보면 그 잠재 성장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통적인 프로젝션이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수학 체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혁명이 맞다면은 수학 체증이 되는 분야도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이게 수학 체감하는 세상이면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 어떤 갭이 좀 줄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수학 체증이고 막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전개되면은
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선진국은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그런 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만큼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뀐다고 하면은 지금 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에도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제 기업 간의 그 경쟁하고는 다르죠. 기업 간의 경쟁하다 보면은 기업이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가 간에는 무슨 요즘이 무슨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뭐 망하거나 어디 나라가 어딜 먹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런 거는 생각할 수가 있죠. 더더욱 우위를 지금보다도 더 지켜나갈 수 있고 니들보다 우리가 더더욱 더 잘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뭐 군사, 외교 이런 쪽으로도 지정학적인 영향력까지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체제가 굴러가는 게임의 룰 같은 것도 결국은 미국 같은 데가 다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도 계속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전환적 뉴딜이라는 게 어떤 포용적인 개념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축 중에서도 이 디지털 뉴딜은 역시 그 혁신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수학 체증이니 뭐니 해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기술 패권 얘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게 첫 번째 모두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추진 과제에 보면은 인력이라든가 제조업 디지털 뭐 생태계 얘기 나오고 공공조달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김동욱 교수님께서 공공조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 특히 포인트가 기능 중심으로 가서 이 혁신도 포용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도 오늘 많이 배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다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공공조달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혁신에도 중요하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뭔가를 조달을 해서 거기다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금 이게 공공조달에서 소프트웨어 한다는 건 뭔가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적인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앞서가는 거 지금 맨날 하는 거 말고 루틴한 거 말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장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제대로 기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조달을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걸 해서 경찰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뭐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함부로 돈을 쓸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해서 계획을 딱 하고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걸 교정하고 또 계속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조달이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혁신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장 2, 3년 후에 뭐가 이런 것보다도 또는 10년 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그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게 말하자면 기술 패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뭐 국방 안보 뭐 이런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는 이 공공조달 얘기할 때 무슨 뭐 여권 시스템 뭐 주로 이렇게 생활에 관계된 거 많이 하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파급이 크거나 하는 거는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음부터는 그런 쪽 계신 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했는데 인력 양성할 때 뭐 대학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세워지지만 예, 아까 그 스마트 공장 얘기도 나오고 했을 때 이게 고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야 이게 아까 그 포용적인 얘기랑도 이렇게 맥락이 맞은 것 텐데 그러려면은 이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잘 다룰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학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이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회적 재교육, 이 디지털 쪽으로 이런 쪽의 얘기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뭐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게 이런 쪽의 평생교육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화하고 이런 쪽에가 그 재정 지출이 많이 확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근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실행하려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인력 개발한다 그럴 때 정부에서 인력 개발 정책할 때 늘 빠진 게 인력을 개발시킬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인공지능 인력을 뭐 50만 명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 50만 명을 키우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재교육할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어떤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아주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커리큘럼 자체도 기업이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고 그 가르치는 사람도 기업에서 뭐 한다든지 대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대준다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말은 좋은데 실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거대 담론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시적인 얘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논의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중요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추후에 그 마지막 그 마무리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병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앞에 유정일 교수님 기조 강연도 잘 들었고요. 또 오늘 김석관 박사님하고 김동욱 교수님 발표, 특히 이제 이 디지털 뉴딜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구체적인 정책 이니셔티브가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 이제 그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 수단을 썼던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었지만 그 하나로통신과 같은 그 ADSL과 같은 신규 통신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의 그 자금 지원을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 수단을 가지고서 이제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러면 현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는 뭐 다 동의를 하는데 잠재 성장률 저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데 과연 그럼 현 정부는 어떤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질 거냐 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죄송하지만 이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헤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석관 박사님 발표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인재 양성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이제 퍼블릭 프로큐어먼트 이런 쪽에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뉴딜 즉 어떤 디지털 혁신 분야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기존 정부 R&D 사업 예산을 그냥 늘리는 거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뭐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우선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혁신 창업 기업들, 창업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DP라든지 전체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그 혁신 국가들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뉴딜의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할 때 그 방향 중에 한쪽은 벤처 투자, 특히 창업 벤처 쪽의 투자를 더 지금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좀 잡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의 어떤 역할을 좀 구분해가면서 하는 이른바 그 퍼블릭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도 계속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재 양성에 우리가 진짜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것에 대한 투자가 자칫 보면은 어떤 그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그런 그 리드할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잘 양성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그 와중에 지금 보면 대학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 혁신도 지금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좀 담대한 플랜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랑스의 에콜 그 42nd 뭐 이런 그 혁신적인 학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석관 박사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발표 자료 중에 보면 제조업의 어떤 스마트화가 이게 일종의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일까다라고, 내지는 뭐 인크리멘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 분야의 어떤 역량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이런 컴피턴스 인핸싱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틀립니다. 뭐냐면 스마트화라는 것이 사실은 제조업의 지금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또는 밸류 체인의 스트럭처 자체를 재편할 거다라는 거죠. 아까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스마트화가 그 보면은 기존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서 구조 자체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스마트화 제조업 스마트화 정책이 사실은 약간 데자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그 일종의 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재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단위의 그러니까 어떤 그 밸류 체인의 구조나 이런 거 변화 없이 스마트화 한다는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결국 뭐냐면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즉 그 수평적이거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수직적인 계층적 그 산업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형의 산업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역할, 뭐 당장 무슨 주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 한다고 할 때에도 그 안에 어떤 뭔가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해야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클러스터화하고 네트워킹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개별 기업 단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구매, 오늘 우리 김홍욱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 혁신 정책에 있어서 이제 특히 디맨드 사이드의 이노베이션 팔러시로 퍼블릭 프로큐어먼트는 뭐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5, 60년 이상 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이 과거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부한 이래로 계속 강조되어 온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혁신을 위해서 벤처차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공공구매를 통해서 그걸 하자.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그 뭐 한전과 같은 그런 공기업 산하 기관들의 그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죠. 그 운영 예산에 사업 운영 예산을 가지고 공공구매를 하다 보면 혁신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공공기관들의 구매 부서의 관점이 더 싼 거, 그죠? 더 뭐 효율성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거, 리스크가 없는 거,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사실은 이 정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안 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런 구매 예산이 아닌 그 공공기관들이 혁신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R&D 예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사례가 지금 서울시가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스트베드 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도 산하 기관들한테 자꾸 뭐 혁신적인 제품 구매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테스트베드 서울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별도의 예산으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예산 풀에서 서울시나 또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 공공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의 개선이 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한하도록 하고 그 기술을 시범 구매를 통해서 구매해서 써보고 좋으면은 이제 본 예산에 태워서 구매하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여러 중앙 부서 정부의 어떤 다양한 부처들에서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한 몇 분 정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태피의 오윤환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들으면서 좀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좀 새로운 의문도 들었는데요. 먼저 공공구매 관련해서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능 중심의 공공구매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요구하는 기능을 담으면 공공구매로서 인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방식이 저는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목표 중심의 R&D 사업과 유사하게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또 그 가능한 목표 내에서 성공률 계산을 해서 성공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형태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가 R&D 사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업이 성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처음에 목표 설정을 그렇게 가능한 것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기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네, 저도 이쪽 공공 구매 쪽에 좀 관련돼서 그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하고 같은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지만 오히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의 생태계를 오히려 좀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의 전제는 이제 약간의 시장의 기제를 우리가 가미해서 어떤 경쟁의 효과, 이제 구독 방식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서 경쟁 효과를 높이는 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공공시장에서 경쟁이 형성될 만큼의 배후의 시장이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어떤 기업에게 독점적인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입니다. 김석관 박사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발표 자료 중에서 이제 미국, 영국과 미국 중심의 STI형하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의 DUI형의 혁신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혼종 상태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그런 STI형의 혁신을 지향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계속 뭐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독일이나 일본 쪽에서 지금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발표 시간이 좀 짧으셔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 박사님 그 방금 나온 질문과 아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질문 나왔으니까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역시 이병헌 교수님 우리 기경학교 회장님으로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다 해주셨고요. 그 첫 번째 먼저 그 김대중 정부와 연결해서 정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급하게 하긴 해서 그랬는데 하여간 뭔가 그 물꼬를 터져서 정부가 그 민간에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조업 스마트화는 약간 저는 이제 공정 쪽하고 제품을 나눈 거고요. 그래서 공정을 예를 들어서 포철의 공정을 개선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철강 업체로 변신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자동차는 좀 얘기가 다른데 그건 이제 제품 혁신과 관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스마트화 관련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산업 구조에 존속되면서,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계속 현재 유지되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조업 스마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순서가 좀 바뀐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김영수 박사님 제기해 주신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장표를 가지고 후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심화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하면 제도를 한 대여섯 개로 구분하거든요. 노동시장 구조, 금융 시스템, 기업 거버넌스,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기업 간 관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다 이제 규제 시스템까지 넣으면 한 6개가 될 테죠. 근데 CME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숙련 시스템 같아요. 교육 및 훈련 시스템 플러스 노동시장 제도화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 그게 이제 일본식이 모노주꾸리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STI형 LME 제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숙련 시스템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강점은 금융인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로 대비되는, 그러니까 모험 자본, 그러니까 손정희 뭐 회장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우보에 뭐 몇천억씩 투자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의 경쟁력, 그 모험 투자, 자본 투자의 경쟁력이 결국은 STI형의 핵심이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자본주의 다양성의 카테고리가 요소가 5가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강점은 이쪽 LME, CME 쪽은 노동시장 제도와 교육훈련 시스템, 숙련 시스템의 형성 여부고, 이쪽은 금융제도인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STI형이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은 다시 하나면, 우리가 그런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VC가 똑같이 벤처캐피탈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미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제 내용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그래서 VC 생태계가 달라지는 것이 제가 보기엔 키 같고요. 오히려 기술 공급하고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뭐 뒤지지 않는데 그쪽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독일 일본형과 관련해서 제가 거꾸로
디지털화보다는 오히려 숙련 시스템. 저희가 90년대를 기점으로 공고 시스템이 무너졌거든요. 공고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학 입학률이 진학률이 30%에서 8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선 숙련 시스템이 미국처럼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복구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적인데 하여간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조 쪽은 아직은 아날로그적인 숙련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 시스템이나 독일 시스템이 제조업에서는 당분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런 아날로그적인 모노즈쿠리 숙련 시스템 이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조 스마트화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 더 느끼는 거는 그냥 ERP 깔아주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이런 거보다는 더 숙련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루트를 우리가 한 나라에서 가능할 수냐? 여기서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선진국 중에 두 가지 루트를 다 실현한 적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그 제기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병헌 학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실제로 뭐 데이터든 소프트웨어든 그냥 이 기존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어떤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고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서비스 딜리버리 메커니즘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전혀 서비스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정부 안팎에서 이런 것들 뭐 선진국에 하는데 안 하는 거 있다든지 또는 딴 나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밖에서 많이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 공직사회가 수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어떤 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내지는 기존의 어떤 그 서비스 딜리버리의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분위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저도 뭐 행정학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꾸준하게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행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서서 뭐 예산이 갑자기 온다 해도 공무원들 돈 안 씁니다. 나중에 책임질 일 뻔히 아는데 불용역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프로에서 이제 그런 목표 중심의 R&D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개발되는 기술들은 조금 더 뭐 제네릭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응용단입니다. 응용단이니까 뭐 중앙정부 부처마다 상당히 그 요구하는 스펙이 다르고 또 지자체도 서울시하고 뭐 저 광주 광역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군단위 지역이나 농촌 지역 또 중소도시 이런 데는 전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다르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 내지는 이 공공기관이 그 제기하는 또는 제안을 받아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독점적 기회를 어느 특정 기업이 딱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높지 않고 오히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상당히 다양한 서울이나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이 독식을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중앙정부든 서울시 같은 이런 큰 이 대도시의 정부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 유럽, 일본, 뭐 심지어 중국, 동남아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만으로 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 돌아가면 지금 상황에 인건비 따먹는 이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리 나가는 쪽으로 스타트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 공공 정부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국내 시장의 어느 특정 기업이 많이 차지하는 것에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ULS 같은 경우 우리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와 또는 이 건강 이 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저는 비즈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리 나가는데 오히려 공공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느 특정 기업들이 이걸 거의 다 뭐 차지하지 않을까. 기회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토론자분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석관 박사님 계속 이제 아주 흥미 있는 퀘스천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다이내믹 모델이냐, 과거에 이제 뭐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의 어떤 스태틱 모델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본주의 얼터너티브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빨리 사실은 결정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하이브리드형이 됐든 뭐가 됐든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논의와 그런 철학이 부재하다. 그런 것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R&D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의 효과성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2, 3조 원 정도의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의 성과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독일식의 렌즈를 보면 사실은 그런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하나의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게 미국식 렌즈로 보면 사실은 정부가 그런 비효율적인 투자는 하지 말고 민간에다 맡기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지금 우리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 혼재돼 있음이 우리의 앞길을 불투명하게 하는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민족성이나 또는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모델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예산 지출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이 이 복지 예산이죠. 근데 그 못지않게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이 ODA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ODA가 늘어나는데 우리 ODA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이쪽 정보통신 산업 쪽이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오히려 ODA 쪽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 우리 결국은 이제 ODA라는 게 우리 정부의 돈, 우리의 공공의 돈이 그 어느 다른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가는 데서도 저는 충분히 이 같이 지금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에서의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ODA도 보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생색내는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시설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된 그 친구들이 딴 데서 ODA 받아도 되지 않는 것들 한국에서 ODA 받으니까 이런 게 되더라. 이런 게 훨씬 더 ODA 이펙티브니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늘어납니다. 빠르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증가율 플러스 이 ICT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린다면 이 시장도 무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이미 시장이 만들어지는 영역도 있는 겁니다. 개도국에. 거기에 대한 좀 관심도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한 10여일 전에 5대 관련 기관들에 모여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5대 관련 모든 기관들이 참여해서 방금 말씀하신 형태로 전략과 선택적인 걸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어느 정도 진도가 있는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배원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정책적 이니시에이티브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갖고 갈 숙제인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아이템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선제적 공공 서비스가 먼저 좀 기획이 되고 거기에서 기술이 좀 조달되는 형태,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게 기술 조달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술 조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게 SBIR 중소기업들 하는 거, STTR, 그다음에 미국의 나사라든가 뭐 국방부가 하는 거 전부 기술 조달입니다. 이 속에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품 조달이죠. 신기술 제품 조달인데 그쪽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계약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스크를 감안한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계약을 했다가도 리스크가 더 추가되면 20억을 더 얹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완성돼 나가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감사원 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그 행정부에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권남용이라는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 정책을 수준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잘못 정책을 수립했다가는 나중에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데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 조직이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유연성을 갖춘 인재들이 좀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